금방 소개받은 김용태 변호사입니다. 좀 도심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늦으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저도 그냥 시간 아슬아슬하게 맞춰가지고 요 밑에서 짜장면 집에 가서 그냥 억지로 먹고 뛰어 올라왔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주로 사형제도나 이런 거 가지고 그 대학로 쪽에서 얘기를 한번 했었고요. 그때 오신 분도 또 계시는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제가 가장 최근에 했던 재판이 이제 용산 재판인데요. 제가 그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배우로 데뷔해가지고 2개의 문이 나는데 주연급 하여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TV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사자오 TV라고요. 한 7분 정도 되는데요. 한번 보시고 나서 지금 이게 그 화재 나기 한 1분 전입니다. 그래갖고 요 막루 요거 지금 요 큰 컨테이너 속에 지금 전경들이 지금 경찰이 지금 여경이 내려가라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예, 이 상황에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굉장히 추운데 온몸에 지금 물을 흠뻑 젖고 지금 몇 시간째입니다. 지금 몇 시간째 온몸에 물을 흠뻑 젖고 안에 또 지금 불이 붙었어요. 지금 컨테이너 안쪽에. 지금 저 뭐예요 지금? 안에 사람들 있어요 지금요. 지금 안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경찰이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아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건 안에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야이 깡패 새끼들아, 야이 개새끼들아 내려와 이 개새끼들아. 야이 씨발놈들아. 야이 개새끼들아. 경찰이 아닙니다. 강면에 사람이 있습니다. 씨발 새끼들. 근데 지금 불이 났는데도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면 안에 사람이 있어요. 강면 안에 사람이 있어요. 저 안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안에 계세요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완전 살인행위예요. 살인행위입니다 지금. 안에 지금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강면 안에 사람이 있는데 이럴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 경찰들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저 안에 많은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 안에 많은 분들이 지금. 저 안에 저희 어머니가 계세요. 저희 어머니가 계시다고요? 저 안에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이거 지금 이 살인자들입니다. 이거는 진짜 경찰이라 볼 수 없어요 지금. 경찰이라 볼 수 없습니다. 저 안에 많은 사람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경찰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 45년 정도 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저 안에 지금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진짜. 이거는. 아들이 아닙니다. 경찰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저 안에 계신 분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에 계신 분들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진짜? 제가 요 부분을 책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직 해가 오르기 전 푸르스름한 새벽 하늘엔 잿빛 구름이 떠 있다. 배경이 된 시꺼먼 고층 빌딩 창문엔 불빛들이 보인다. 그 앞 누런 타일을 붙인 4층짜리 용산 남일당 건물. 그 옥상 위에 함석으로 지은 남색 막루가 진홍빛 화염 속에서 활활 불타고 있다. 저 안에 사람들이 있어요. 저 안에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엉엉. 야, 이 개새끼들아, 내려가, 이 개새끼들아, 엉엉. 안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닙니다. 엉엉. 인터넷 TV 방송 사자우에서 진행자가 진압 상황을 생중계하다가 막루가 불길에 쌓여 무너지는 걸 보며 엉엉 울어댄다. 그리고 정신없이 소리치고 또 경찰을 욕한다. 이건 이 시대의 지옥도였다. 우리 모두가 만든 무간지옥. 무간지옥에서는 우리 모두는 옥절에게 살가죽이 벗겨져 그 살가죽에 꽁꽁 묶인 채 불에 던져지고 뻘겋게 단 쇠스랑에 팔도 끼워지고 배도 끼워지고 다리도 끼워질 거다. 나는 용산 재판을 하느라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져 불이 났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하느라 이 동영상을 보고 또 보았다. 제속도로도 보고 2배, 4배, 8배 느리게 해서도 보고 수도 없이 보았다. 지금 제가 읽은 대목하고 화면하고 뭐 거의 이제 보신 대로 일치할 걸로 보여지는데, 뭐 진행하던 그 뭐 아나운서께인 분이 막 욕을 하면서 뭐 막 울고 불고 계속 그런 이제 상황이 계속 이제 뒤에까지 이어지는데, 그 용산 그 제가 변론을 하면서 맨 처음에는 그 삼천 쪽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천 쪽 때문에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그 경찰들의 진술이 담겨 있는 건데, 그거를 내놓질 않아서 변호인단들이 다 퇴장을 하고 피고인들이 뒤돌아 앉고 막 이렇게 됐죠. 그리고 거의 재판이 그냥 무산이 돼버린 상황으로 몇 달을 끌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 변호사들 다 사퇴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 용산에 있는 그 대책위에 있는 그 박래군 씨하고 몇 분이 찾아와서 이 재판을 좀 맡아달라, 그렇게 이제 저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좀 난감한 것이, 이제 후배들이 다 그 일치 단결해서 그 재판을 거부해버리는 사건을 선배인 제가 맡아서 이거 재판을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접견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분들 만나봤는데 8분 처음에 구속돼 있었는데, 보니까 제가 뭐 80년대에는 학생들 뭐 그 노동자들 변론할 때는 재판 거부가 뭐 아주 비일비재했고, 뭐 그게 하나의 이제 자기 의사 표현의 수단이었던 시절이죠. 그래서 재판 거부 자체를 하나의 이제 투쟁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도저히 뭐 운동권에 운자도 안 되는 뭐 노인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짜장면 조그맣게 짜장면집 하는 아저씨, 뭐 그 복집 하는 아저씨, 맨 이런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냥 평범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붙들고 뭐 그때 80년대처럼 뭐 이게 정치 투쟁 비슷하게 이렇게 그 재판을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정치 투쟁이 아니고 생존 투쟁이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그냥 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재심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장에 가까울 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가까울 때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 드러나야지 그 나중에 가서라도 뭐 재심이 되든지 말든지 하지, 그게 10년, 20년 지나가 버리면 그냥 없어지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든 재판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 2달 정도 아주 촉박하게 재판이 이제 앞에 다 까먹었기 때문에 구속 사건이고, 그래서 2달 정도를 이제 집중적으로 매주 재판을 했죠. 그래서 낮부터 뭐 밤 10시, 11시까지 그 무수한 증인들을 이제 계속 신문하고 그랬는데, 아까 그 저기 화면에 자세히 보신 분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아까 그 막루에 보면 막루의 전면에 그 아까 사자우 TV 전면에 좌측 모서리로 그 틈새로 해서 4층 그 맨 막루 꼭대기 지붕 밑에서부터 처마 밑에서부터 불이 쭉 내려오다가 불똥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밑에서 한참 있다가 확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갖고 그 두 개의 불길이 확 만나는 이제 그런 정황을 제가 이 TV를 보고 확인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거기 막루 재현한 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은 그 4층에 쫓겨간 이제 이 사람들이 막루에 그 화염병을 갖다가 그 계단 아래로 던져가지고 3층에서 4층 올라오는 계단에 맞아서 깨지면서 그 불똥이 떨어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똑같이 지은 겁니다. 이제 그걸 보여주려고 똑같이 지은 건데, 저기가 4층 그 요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쭉 이렇게 뺑 돌아서 올라가야 돼 있어요. 계단이 이렇게. 그래서 저 4층 저 구멍 뚫린 데가 이제 사람들이 있는 그 바닥, 4층 바닥인데, 저 위에서 사람들이 여기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저 계단에서 떨어졌다 그러면은, 아까 그 사자우 TV에서는 이 파란 벽에 가려서 안 보이겠죠. 이게 사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이기 때문에 그 화염병 떨어지는 게 안 보입니다. 가려갖고. 그런데 그 동영상을 이제 자세히 보면 저 맨 끝 그 모서리 틈으로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불똥이.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이거는 화염병에 의한 불이 아니다라고 확신을 이제 했죠. 그래갖고 그 재판에서 이거는 그 아까 말한 그 동영상만 있으면 이거 잘하면 무죄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이제 야무진 꿈을 먹었는데, 뭐 물론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만, 그 두 가지가 쟁점이었는데, 하나는 정말 그 사람들이 막루 안으로 화염병을 던졌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막루 안에 그 진입을 한 특공 경찰들의 행위를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 두 가지가 쟁점이죠. 그런데 그 예를 들면 불신 검문하는데 그 뭐 경찰이 자기 신분증도 보여줘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막 강제로 사람을 끌고 간다. 그러면 그걸 막 저항하다가 이걸로 뭐 경찰 여기를 쳤다. 뭐 그래서 뭐 코피가 났다. 이렇게 되면 공무집행방해 치상으로 이제 기소를 하는데, 대부분에 가면 다 무죄가 나죠. 왜냐하면 그 정당한 공무집행의 요건들을 못 갖췄기 때문에, 설령 이게 코피가 났다고 하더라도, 때렸다 하더라도 그거는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죄가 납니다. 근데 그래서 저것이 과연 저 진압행위가 정당하냐에 대한 그 치열한 이제 다툼, 이 두 가지가 이제 큰 축이었는데, 그 첫 번째 그 막루에서 이제 화염병을 던졌느냐, 물론 밖으로는 던졌어요. 거기 보면 창 요만큼씩 뚫어져 있는 대로 그 아까 그 컨테이너가 이렇게 기중기에 실려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거기서 내려와서 이제 진입을 하려고 막루 쪽으로 오니까 밖으로 막 집어 던졌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그런데 막루 안에다가 던지면 사실은 자살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막루를 지을 때 이제 경찰들이 그걸 다 체증을 하고 있었어요. 차례차례. 그런데 그 막루 지을 때 거기에다가 그 여기가 단전 단수를 하기 때문에 그 세녹스 가스, 신너라고 보통 그러는데 신너하고 약간 달라요. 근데 세녹스 그 저기를 20리터들이 그 하얀 말통 석유통에다가 60개를 갖고 올라갔어요. 그건 왜 그랬냐면, 발전기가 거기 2대를 갖고 올라갔는데, 발전기에다가 하루에 뭐 4통인가 들어간대요. 그 발전기 돌리려면.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난방도 해야 되고, 밤에 불도 켜야 되고, 취사도 해야 되니까 발전기 갖고 올라갔고, 발전기 연료였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 연료를 갖고 화염병에다 바카스병 뭐 이런 데 소주병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밖으로 던진 거죠. 그 세녹스를 넣고. 그런데 그러면 20리터들이 60통이 있으면 그건 완전히 화약 거거든요.
아까 불 더 뒤에 가면 막 엄청나게 크게 불이 나는데 그거를 경찰들이 진입하면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 경찰서에서는 그걸 그 집 지을 때 이제 그 뼈대 아까 막 이렇게 세울 때 그거 다 갖고 들어가는 거 다 찍었는데 정작 투입되는 특공대에다가는 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특공대장부터 해서 일체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세녹스 20리터의 60통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이 진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비극의 시작이 이제 된 건데 어쨌든 그 던지지 절대 안 던졌다고 이제 이분들은 그러고 밖으로는 던졌지만 안으로는 안 던졌다.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쌓여 있고 두 번에 걸쳐서 진입을 했어요. 이날 경찰이 7시 5분쯤에 한 번 퇴각했다가 다시 20분에 또 들어가는데 그때 그 경찰들이 와가지고 저기 수십 명이 막 군홧바로 막 밟아대니까 그 바닥이 그냥 막 꺼져갖고 이 세녹스들이 막 쏟아졌어요. 그래갖고 거기 막 그 세녹스가 그냥 밑에 막 고여 있고 밑에 바닥엔 또 이 물을 쏘니까 바닥에는 물이 한 뭐 발목 정도 차는 게 이제 물이 출렁출렁 그 옥상 전체를 출렁거리고 있고 그거 쏟아져 있지. 거기다 화염병 던지면 자기를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는 살려고 올라갔는데 왜 그걸 던졌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검찰에서 아주 회심의 카드로 썼던 것이 그 4층, 3층 이렇게 창문 틈으로 불빛이 반짝했다가 반짝하고 나고 조금 있다가 불이 확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위치가 아까 말한 예를 들면 저 계단에 거기 화염병이 떨어지는 그 불빛이다 이렇게 주장을 검찰은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서리에서 불빛이 쭉 이렇게 쭉 화염병을 갖다가 막로 처마 위에다가 던질 리는 없거든요. 여기 구멍이 있으면 요 아래다가 집어 던지면 던지지 저쪽 그 4층 처마 위에다가 막루를 이걸 던질 리는 없기 때문에 그 처마 맨 꼭대기에서부터 수직으로 그 모서리 틈을 따라서 떨어지는 불빛 요거 여기서부터 불빛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리고 요걸 이렇게 조금씩 올려보세요. 그러면 이게 1초를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한 건데 여기 불똥이 지금 보이죠? 여기 조그맣게 여기 불똥들이 지금 조금 더 많아졌어요. 여기가 여기 지금 불빛 같은 게 쭉 있죠. 요걸 이제 연속으로 보면 불똥이 이렇게 환하게 내려오다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지금 카트를 해서 저렇게 보이는 건데 저기 불똥들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중간중간에 있는 것들 7시 20분 20초를 지금 여러 프레임으로 나눈 건데요. 그 불똥이 떨어져서 바닥에 닿아서 거기 이제 그 세녹스가 막 둥둥 떠다니는 것들에 붙어서 확 올라오면서 불길이 두 개가 딱 만나는 게 분명하게 보여서 이제 그러면 이 불길은 도대체 무슨 불길이냐? 화염병을 뭐 위에다 던져서 떨어질 리는 없고 그러면 그걸 이제 고민을 했는데 다른 그 7시 5분에도 보면 한번 똑같은 불이 쫙 이렇게 모서리로 한번 내려온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옆으로도 이렇게 쫙 번져가요. 이렇게. 저게 도대체 무슨 불이냐 하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고 특공대원들도 몰라요. 그 앞에 7시 5분 뭐 6시 몇 분에 옆으로 가고 내려왔던 불빛들은 그건 무슨 불빛이냐? 그 국과수에 있는 그 과학 그 실장이 나왔었는데 박사가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의 몸에서 나는 정전기에 그 200mJ쯤 된답니다. 200mJ. 근데 세녹스가 그 안에 이렇게 기화가 돼가지고 그게 꽉 가스에 차 있으면 0.2mJ 갖고도 발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나는 정전기의 1000분의 1만 갖고도 거기 그 기화된 세녹스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서리 틈새가 공기가 유입이 잘 되기 때문에 산소가 외부에서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그 가스를 하고 그 정전기가 막 스파클듯이 막 이렇게 흩어진 거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는 거고 검찰이 말한 대로 아까 그렇게 던지면 저런 불빛이 보일 수가 없죠. 여기 아마 계단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로 던지면 여기로 떨어졌겠죠. 어디 맞고. 근데 그거는 전혀 다른 경로로 저렇게 불이 붙었기 때문에 저게 제일 중요한 논거였고요. 그 다음에 그 특공대원들이 아래 하급자일수록 그 사람들이 이제 되게 뭐 특전사나 뭐 UDT 이런 데 출신들을 이제 뽑은 건데 그 올라갈 때 그런 게 있습니다. 맨 앞에는 방패조라고 그래가지고 방패 들고 제일 꼬마들
제일 하급자들이 올라가고 그 뒤에는 이제 프레시조라고 그랬고 그 비춰주면서 이렇게 앞을 확보해서 비춰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소화기조가 있어서 불 나면 이제 끄는 소화기 이렇게 들고 세 팀으로 나눠서 차례차례 올라가는데 맨 앞에 방패조들이 제일 하급자들인데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저 순간에 화염병이 자기 머리 위로 날아오는 거 못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그런데 1심 판사는 뭐라고 했냐면 저기가 저 상황에서는 못 볼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까 저거 그림 저기 있었죠. 저기 막루 재현 실험. 거기 한번 보면 그러니까 요 계단 요 한 층 사이가 여기 보시면 여기서 집어 던지고 여기로 던진다고 치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기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3층 바닥이고 여기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맨 앞에는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중간에 맨 앞 선두가 서 있었고 그럼 그 사람 키가 여기 머리가 여기로 튀어나오거든요. 요 구멍으로. 그리고 요 사람이 여기서 던져서 여기가 깨지면 요 거리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50cm 내지 1m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기가 화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새벽에. 그러니까 자기 머리에 한 50cm 내지 1m 위에서 화염병 여기 와서 이게 떨어지면서 막 깨지고 불이 나면은 그걸 못 봤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요 앞에 앞장섰던 사람들 거기 공소장에 보면 권아무개 또 누구 아무개의 머리를 향해서 던졌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못 봤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처음에 어디서 실마리를 잡았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다쳐가지고 병원에 다 실려갔는데 병원에 이제 경찰이 찾아가가지고 검사가 찾아가서 했는데 화재가 왜 났냐 그러니까 그 맨 앞장 서 있던 공소장에 피해자로 돼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원인불상의 화재가 일어나서 자기가 다쳤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이렇게 쾌재를 불렀죠. 원인불상? 그럼 저렇게 맨 앞에 있는데 원인불상이라는 건 만약에 자기 머리 위에서 이게 깨지면서 불이 났다면 당연히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막 죽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 책임 안 지려고 다 저 철거민들한테 책임을 떠미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원인불상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증인이 나왔을 때 그걸 막 추궁을 했더니 못 봤다. 또 다른 사람도 못 봤다. 거의 대부분이 못 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1심 판사가 한 판결은 이게 뭐 커다란 이런 운동장에서 뭐 저기에 불이 떨어지는데 여기 있었다면 못 볼 수도 있지만 요 구멍이 이렇게 특이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구멍이 뚫려 있고 이렇게 계단이 나 있기 때문에 저기 서 있던 사람이 저 위에서 불나는 깨지는 소리를 못 들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데 하여튼 그걸 그냥 유지했어요. 대법원까지. 그래서 우선 특공대원들 진술도 화염병 던지는 거 못 봤다, 날라오는 거 못 봤다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동시에 펑 하고 이 전체 화염이 쌓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그 동영상 사자호에서 보면 왼쪽으로 불똥이 떨어지다가 바닥에 닿으면서 확 올라가는 그 화염을 본 것이요. 그러니까 화염병 떨어져서 깨지는 화염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 주계문 때도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저거는 그 체증 법칙상 보면 확실하게 저거는 그 안으로 던지지 않았다라고 던졌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걸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런데 불 나고 나서 한 열흘 정도는 검찰이 수사를 잘했어요. 그게 삼천 쪽인데 해가지고 뭐 경찰들 그 조서를 보면은 우리가 저 안에 세녹스가 20통 뭐 60통 들어있는 것도 몰랐다. 그다음에 작전 계획도 제대로 짜지 않았다. 저 안에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도 몰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산서에서 그거 체증 다 했기 때문에 그걸 정보를 줬더라면 오산 세교지구에서 이 사람 또 막루 그때 한번 졌거든요. 근데 그때도 경찰들이 이거 컨테이너 2개 갖고 올라갔어요. 하나는 지붕 뜯고 하나는 옥상 내리고 지붕을 뜯는 조 하나 밑에 착륙시켜서 옥상에 착륙시켜서 돌격하는 조. 근데 전날 컨테이너 2대로 준비했는데 한 대밖에 안 왔어요. 기중기가. 그러니까 그것도 벌써 작전이 어긋났죠. 그 다음에 오산 세교지구에서는 50일인가 90일 동안에 50일인가 세녹스 다 소진될 때까지
그냥 무슨 거북선 같은 거 만들어 갖고 경찰이 막 가면 거기다 막 던지면 또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한 50일을 하니까 그 안에 세녹스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던질 수가 없게 한 다음에 올라갔어요. 여기는 저 막루 짓고 있는데 완성이 안 됐는데 그날 새벽에 벌써 저기 서울경찰청에서 저기 특공대한테 연락해가지고 아침 회의하는데 그때 저거 짓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지금 그때 무슨 상황이 아닌데 벌써 이미 출동하라고 그랬고 저기 새벽에 저기 이미 나갑니다. 그런데 그 왜 그렇게 됐느냐? 그때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청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그 전날인가 뭐 다음 날인가 같은 승진을 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저 이명박 대통령 저 초기 아닙니까? 잘 보이려고 과잉 충성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갖고 저기를 그냥 바로 특공대원을 투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정보 같은 거 제대로 다 챙기지 못한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정보인데 정보 하나도 안 챙기고 훈련도 안 하고 그러면 세계주의에서는 몇십 일씩 그렇게 그걸 해줬는데 저기는 왜 막루 직구인데 벌써 저기 들어가냐고요. 그래서 검찰이 뭐라고 처음에는 경찰이 저걸 과잉진압이라는 쪽으로 막 수사를 해요. 그게 삼천 쪽인데 그러니까 안 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열흘쯤 지난 다음부터 그 조서가 싹 바뀌어요. 정반대로. 그래갖고 이제 다 저기 철거민들 쪽으로만 그리고 경찰은 잘못 없는 것처럼 해놓고 앞에 그렇게 조사한 건 다 빼버렸어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항소심에서 저희가 그걸 받았죠. 항소심 그때 왔던 그 검사, 부장판사가 작년에 저하고 같이 왜 그 이명박 사저 특검 때 저하고 같이 두 사람 추천받았을 때 같이 추천받았던 친구인데 저하고 연선 동기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와서 삼천 쪽을 공개를 시키고 자기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사실은 그 친구가 굉장히 뭐라 그러나요? 우리법 연구에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하고도 대학교 후배인데 연수원 때 이렇게 같이 그런 서클 공부 모임도 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끝까지 저걸 했으면 나는 무죄를 안 쓰고는 못 빼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친구도 이게 정권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괴로우니까 그냥 좌천당하는 것처럼 그냥 딴 데로 오자마자 가버렸어요. 그거 삼천 쪽 공개하고 그래서 너무 이제 저는 이제 좀 아쉽고 속상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보면 만약에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건 뭐뭐뭐뭐입니다라고 그 경찰들이 다 거기 고위직들이 다 자백을 해요 거기서. 그럼 다 자백하고 자기네가 잘못이라고 자백을 해놓는데 그걸 갖다가 정당하다라고 대법원에서 또 그랬어요. 그때 그 주심이 누구였냐면 지금 대법원장입니다. 양승태 대법관이었는데 그때는 저는 그 대법원 판결 안 돼 앉아가지고 정말 아니 다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다 인정하는 그런 그걸 갖다 이제 삼천 쪽 찾아서 다 내고 그 다음에 증인으로 우리가 신문을 막 했어요. 거기 두 개의 문에는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좀 덜 나오는데 어쨌든 제가 막 추궁하니까 그것도 잘못했고 뭣도 잘못했고 뭐 1차에 들어가서 거기 세녹스 다 쏟아지고 막 냄새나고 저 특공대 말단들은 정말 지옥으로 몰아넣은 거였거든요. 저 똑같아 피해자예요 그 사람들도. 그 위에 있는 지휘기관들은 자기는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나중에 법정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저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다. 총지휘관이 그게 차장이 서울경찰 차장이 나와 있었고 용산서장이 나와 있었는데 특공대장 이것들이 다 모른다는 거야 안에서. 그럼 다 부하들이 지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인데 그때 무전기를 3개를 쓰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거백망 무슨 망 해가지고 그런 무전기 갖고 자기들끼리 이제 올라가는 사람들끼리 막 교신하는 것도 밑에서 지휘관들이 다 들을 수 있고 지휘관이 또 자기 거 가지고 교신할 수 있고 경찰청 전체로 돌아가는 망이 있어서 당연히 이 안에 상황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라니까 들어간 친구들을 들어갔다가 너무 이게 지옥같이 막 가스 꽉 차 있고 막 환각 상태까지 됐다는 거예요 이 냄새 때문에. 그러니까 다 후퇴했거든요. 그럼 그거 알았으면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거 대단히 위험하구나. 근데 거기다가 또 특공대장이 막 독촉을 하는 거야. 야 위에 뭐해? 내가 올라갈까?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러고 또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결국 불이 나버린 건데 그 정도 되면 이거는 정당한 공직이나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변론할 때 그랬어요. 저거는 서부 활극이다. 서부 활극 재판장에서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보안관 나쁜 놈이
목장 주인 부자하고 같이 한패가 돼갖고 막 주민들 괴롭히고 뭐 이런데 총잡이가 나와갖고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똑같아. 원래 민법적으로 보면 저 건물, 남일당 건물이 다른 사람 타인 소유인데 자기들이 올라가서 점거를 했으면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재판 걸어야 되겠죠? 명도 소송 걸어가지고 명도하라 그렇게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 갖고 집달관하고 들어가서 저 사람들 내쫓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막 무단으로 점거하고 깔고 앉아 있는데 그 기간이 상당되면 내가 내 집이라고 해서 내쫓으면 안 되게 돼 있고 명도 소송해야 되는 거죠. 임대 기간 끝났을 때도 그냥 나가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런데 그저 민사 문제인데 경찰이 초기부터 개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법에 보면은 민사 불가녀의 원칙이라는 게 대원칙이거든요. 민사에는 끼어들지 않는다. 근데 경찰이 뭐라 그러냐면 저게 저 용산 그 대로변에 강변 그 거기에 막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뭐 교통이 마비가 되고 그런 적이 없어요. 검사가 뭐라고 묻냐면 첫날 묻는데 그쪽 경찰이 그렇게 이제 둘러대니까 여기 왜 들어갔어? 그러니까 저거 치안을 잡기 위해서 들어갔다. 그러니까 검사가 뭐라고 묻냐면 그 가만 보니까 그 거기는 이미 다 그 철거 지역이기 때문에 다 거기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고 완전히 봉쇄가 돼 있어요. 그 전경들이 다 바로 막고 있고 그러면 거기 체인이 지나다니도 없고 거기 용역 깡패들이 거기를 점거했어요. 여기 사진에도 이제 나오는데 점거하고 2층에서 막 불을 지르고 막 폐타이어를 태워가지고 막 연기를 막 위로 올려보낸 옥상으로. 그러니까 소방관이 출동했는데 이 깡패들이 소방관까지 막 때리진 않았지만 하여튼 협박을 위협을 해갖고 다 쫓아내버리고 불 지르고. 그리고 경찰은 거기서 구경하다가 나중에는 이 깡패들하고 같이 이거 4층 올라가는 데를 이 용접으로 이렇게 막아버렸는데 그걸 갖다가 저거 시켜가지고 용역들 시켜가지고 거기 무선 자기들끼리 교신하는 데 나와요. 뭐 지금 그 우리 경력이라는 게 경찰 병력인데 경력들이 저거 용역들하고 해머하고 뭐 이런 거 용접기 지참하고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거 다 하겠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용역 깡패하고 경찰하고 같이 저길 진입하는 겁니다. 저기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러고 나중에 와서는 그런 일 없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 무전 교신 기록 다 냈거든요. 재판부에다가. 그러면 그것도 민사 철저히 한쪽 편만 지금 들은 꼴이 되고 오히려 그 불 지르고 그 2층에서 폐태 태우고 이런 거를 경찰이 오히려 그 용역들을 쫓아냈어야 돼요. 근데 용역들이 경찰이 접근하면 이 사람들이 못 오게 새총 쏘고 화염병을 간혹 가다 던졌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니네들이 거기 가니까 화염병 던진 거지 일반 저기다가는 안 던졌는데 왜 그래? 이렇게 추궁을 해요. 그게 진실이에요. 근데 그걸 싹 없애버렸어. 싹 덮어버리고 나중에는 경찰 얘기대로 그냥 다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경찰이나 용역이 거기 접근 안 하면 저 사람들 절대로 화염병 안 던졌어요. 저 짓고 있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발해놓고 화염병 던지니까 그걸 치안 부재라고 해갖고 취임 요건을 만들었죠. 그다음에 특공대라는 게 그 88 올림픽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전두환인가 노태우 때. 근데 그거는 테러를 갖다가 섬멸하는 게 목적입니다. 거기 제목에 섬멸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테러범이면 섬멸을 해야 되는데 섬멸 대상이라고 보고 특공대원을 넣은 것도 잘못 들어간 거죠. 그냥 일반 전경이 들어갔어야 되겠죠. 특공대원들은 자기네들 그 뭐라고 그러나 나름대로의 그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뭐 막 위험하고 뭐가 없어 그냥 막 밀어붙여요. 그냥 원래 군대에서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팀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은 것도 잘못됐죠. 그다음에 아까 작전이 처음하고 다 틀려졌잖아요. 컨테이너도 그 조합 측에서 제공했어요. 저 기중기랑 이런 거 다. 그러니까 그냥 한 편만 철저하게 들으면서 들어간 거죠. 저기가. 그것이 정당 공무집행이 전혀 아니다라고 저희가 계속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은 그걸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소장을 변경해서 최소한 뭐 화염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이건 처벌받아야 되겠지. 그런데 공무집행 망해 치사 특수 이렇게 붙어갔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어머니가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잘못 얘기를 한 거고
막 울부짖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거기 있었는데 거기 위원장하고 아들하고 아버지는 70 몇 살이고 아들은 뭐 40대, 30대 이런데 같이 들어갔다가 아들은 뛰어내려 갖고 다리가 이제 부러져서 이거 목발 짚고 재판 다녔고 아버지는 타 죽었어요. 거의 5명 죽었잖아요. 그리고 경찰 1명 죽었죠. 그리고 저기에 들어갔던 경찰 중에 몇몇은 재판에서 내가 신문을 하는데 약간 정신이 약간 이상해요. 너무 이게 상처가 커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약간 이상한 소리를 경찰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 경찰도 불쌍한 거예요. 그럼 뭐냐? 자, 맨 위에 저거 맨 최고 대장 주범은 누굽니까? 돈이잖아요, 돈. 그죠? 저기가 삼성이 들어가가지고 그 대우증권 분석 보고서에 보면 뭐 1조 4천억 원인가를 삼성이 이득을 볼 수 있고 재개발조합이 2천억 원 정도 이익을 보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주고 내보냈어요. 그런데 아까 그 중국집 장가 못 간 노총각인데 그 사람 저기 10년 전에 뭐 하여튼 이를테면 6천만 원 내고 들어왔는데 반도 못 받고 나가라 그러면 그리고 저 때문에 그 일대가 다 상가들이 엄청 권리금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수억을 줘야지만 똑같은 데 들어가려면 1억에서 2억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갈 데가 없죠. 그리고 여기는 자기가 들인 시설비도 못 받고 하여튼 투자비의 반도 제대로 못 건지고 나가라고 하니까 저 사람들 못 나가고 저 막루 지은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 변론했어요. 여기 앉아있는 판사, 부장판사, 검사, 나 만약에 저런 형편이었으면 다 막루에 올라갔을 거다. 그리고 화염병을 왜 안 던졌겠냐. 당신도 던졌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변론했어요. 자, 그래서 최고의 원흉은 돈이죠, 돈. 그리고 그 돈을 결국은 좌지우지하는 그 건설사들, 재개발 조합, 그 다음에 그 용역 깡패들 저기서 막 고양이 뭐 죽은 거, 썩은 거 뭐 이런 거 갖다 막 집어 던지고 저기 무서워서 다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었는데 저분들이 너무나 그 공포를 저거 임신부 막 때리고 무슨 할아버지 불화를 잡아당기고 뭐 여자애들 있으면 너 네 딸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럼 어떤 부모가 그런 무서운 동네 그 애들 데리고 거기 있겠습니까? 다 대부분 다 나간 거예요. 마지막 남은 분들. 그런데 그 용역 깡패들 제가 여기 말고 도남동 동서문동지 큰 산 위에 엄청 큰 아파트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당동 거기 제가 다 재개발할 때 80년 후반기에 재개발할 때 그때 이제 관여를 하기 시작해서 거기 용역 깡패도 제가 꽤 알아요. 그 지역에서 출신 깡패들도 있고 뭐 꽤 알아요. 근데 보면 다 그것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거지인데 자기 그 거지 같은 자기 부모나 형벌 되는 사람들 때리고 말이죠. 폭행하고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다음에 경찰은 완전히 저 자본의 하수인이 된 거 아니에요. 한 편만 들으면서 민사 불가능 원칙 깨고 자기 출세하기 위해서 그냥 부하들 저 위험한 데다가 집어넣고 나중에 와서 난 몰라. 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경찰 그랬죠. 여기 제게 책에 썼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만 죄인이냐? 바로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저희 집은 강북입니다만 강남 쪽에 그 달동네 같은 데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조그만 집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이름도 있는. 그거 재개발 안 되나?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뭐 다음 주엔가 뭐까지 의견을 내래요. 재개발 탈퇴할 거냐 말 거냐 박원순 시장이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다가 여기 탈퇴한다고 그래야지 맞는데 탈퇴한다고 쓸까? 이거 재개발 해달라고 할까? 거기 차도 못 들어가는 좁은 골목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는 게 저한테는 당연히 유리해요. 그런데 차 못 들어가는 뭐 좁은 아주 그냥 판잣집 같은 골목 거기 그때 무슨 돌이라고 그랬죠? 뉴타운 돌이라고 그랬죠? 그거. 국회의원들 뉴타운만 공약 걸면 다 됐잖아요. 김근태도 의원도 떨어졌고 뭐 유인태 떨어지고 뭐 저 강북에 그 못 사는 동네도 다 떨어졌어요. 뉴타운 때문에. 그때 된 사람들이 다 타운돌이들인데 그거 다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가 여러분 안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냥 어떻게 딱지 하나 받고 뭐 재개발되면 돈 좀 벌고 우리 시대 전체가 지금 그렇게 지금 휩쓸려 있잖아요. 누구누구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다 우리가 공범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누구누구 뭐 말할 것도 없어. 제가 그 변론도 그렇게 했어요. 이거 다 우리가 공범이다. 누구 탓할 것 처음 경찰제가 막 탓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저도 그거 재개발 아파트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모두가 미친 거죠, 전부 다. 재개발법이라는 게 여기서 명도소송을 한 가옥주도 있어요, 남일당에. 명도소송 하니까 그 판사가 위헌재청을 했어요, 판사가. 왜 위헌재청을 했냐? 세입자 재개발되면 재개발이라는 건 누가 정합니까? 국가가 정하죠. 국가가 여기 재개발지구로 한다 이렇게 되면 자기 재산권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협의 안 하면 다 수용 뺏겨버려 그냥 돈 조금 받고. 그건 국가의 행위이고 국가가 더 많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재개발을 하는 거니까 국가가 그 이익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될 책임이 있죠. 그런데 재개발법에 보면은 조합, 건물주나 땅 주인들 뭐 몇 분의 몇 의견만 듣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이 동의하면 재개발하고 총회도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랬어요. 세입자들은 도대체 여기 참여할 수 있는 아무런 기회가 없다. 이런 법이 무슨 잘못된 법 아니냐. 그래서 위헌재청을 그때 판사가 했었었어요. 그래서 재개발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자기네들이 그 보상하겠다고 그 관례계획이라고 있죠. 어떻게 우리 요거 재개발하는데 돈은 얼마 들어가고 이익은 얼마 남고 거기에 보면 600억 정도를 세입자들한테 보상하게 돼 있어요. 자기들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용역 깡패시켜서 몇 달 동안 다 공포로 다 내쫓고 실제로 주겠다고 한 돈은 150억인가 160억밖에 안 돼요. 만약에 처음에 자기들이 얘기했던 600억만 다 풀었어도 저 사람들 다 나갔을 거예요. 저렇게 안 하고. 근데 지들 말로는 600억 해놓고는 깡패시켜서 다 내쫓고 150억 주고서 내쫓아버리는 걸로 하니까 저 모양이 된 거죠. 그러면 국가가 그 나오는 이익의 배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은 1조 몇천억 원, 물론 저 땅을 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건설 이익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가옥주들 평균 한 5억 정도씩 그 이익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만 통해서만. 나중에 이거 집가 상승분 뭐 이런 거 빼고도. 그런데 이 세입자들도 사실은 저기 상권을 형성한 건 세입자들이 열심히 수십 년 동안 잘 했기 때문에 상권이 형성된 거니까 공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부를 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가 정한 재개발이라는 국가의 행위로 인해서 받은 이익의 일부. 500억이라도 줬으면 1조 몇천억 중에서 500억만 떼어줬으면. 근데 법에서는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 강도, 뭐 강간, 뭐 도둑 이런 것도 꽤 해봤어요. 그런데 도둑은 양심이 쩔려갖고 몰래 훔쳐가죠. 강도는 뭐 총 들고 이제 총이라 칼 들고 막 때리고 그래서 뺏어가죠. 그래봤자 얼마입니까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뺏어가는 게. 그런데 저 재개발법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뭐 2조 3조짜리 이익에서 자기들만 홀랑 가져가면 이쪽 사람들 세입자들의 몫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합법적으로 뺏어가, 법적으로. 그럼 아무런 자기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데 실제로는 그 돈 몇 푼 뺏어가는 강도나 도둑보다 더 큰 강도죠, 저게. 국가가 그리고 법이 강도나 도둑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더 큰 규모로. 그리고 사람도 죽게 만들었잖아. 그리고 저걸 갖다 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 공권력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말단시켜가지고 자기들은 모른다고 그러면서 다 거기다 집어넣고 정신까지 이상하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이 사실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 처음 88년도 그러니까 제가 81년에 이제 시험이 되고 군대 갔다 오고 뭐 연수원 졸업하고 86년부터 이제 변호사를 했는데 87년에 도남동 여기다가 썼습니다만 도남동에 올라간 그 산 꼭대기 가니까 야경이 서울 전체가 보여요. 거기서 거기가 제일 큰 단지였어요. 하여튼 만 몇천 명의 주민들이 있고 뭐 엄청 큰 단지인데 거기서 그 초짜 변호사가 올라가서 뭐 그때 무슨 한참 뭐 무슨 운동 아까 민변 뭐 말씀
들었지만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초기에 이제 저나 몇몇 분들이 같이 이제 얘기를 꺼내갖고 시작을 해서 뭐 무슨 학습이라고 그러죠. 뭐 사회과학 책 본다고 막 열심히 책 보고 공부해갖고 이제 말로만 이제 그냥 뭐 막 열렬 저거죠. 올라가서 뭐 막 주민들한테 연설하고 막 잘난 척하고 큰 소리 치고 그랬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민법으로는 여러분이 임대 기간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지만 헌법으로 가면 여러분이 이긴다. 헌법이 더 상위규범이잖아요. 지금 요새 경제민주화 계속 나오는데 116조인가요? 경제민주화 조항 보면 그 자본만 그냥 보장하게 돼 있는 게 사유재산만 보장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제약을 할 수 있도록 그 헌법 조항이 돼 있죠. 그 헌법 조항을 이명박 정권 때 그걸 좀 없애려고 또 한동안 또 난리 쳤어요. 그거 뭐 재벌들이랑 해가지고. 그래서 헌법 개정하면 그거 손보고 싶은 사람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조항, 헌법 조항에 따르면 지금 재개법법은 위헌인 거예요. 위헌. 그리고 위헌을 넘어서서 돈 뺏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도남동에서 집주인 그거 시유지 땅이 대부분이거든요. 도남동이. 그런데 그 시유지를 갖다가 재개발 조합에다가 30만 원인가 얼마에 시에서 팔았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30만 원인가 정도 되는데 그게 금방 그 시가만 해도 파는 순간 100몇만 원인가를 몇 배가 뛰었어요. 그 시에서 서울시에서 시유지를 갖다가 헐값에 줘갖고 가옥주라는 게 결국은 투기꾼들이었죠. 그 지역 주민들은 그거 못하고 딱지 하나 받고 다 팔아먹고 나가버렸어요. 2천만 원, 3천만 원 받고 주인도. 그런데 그러면 집주인 그거 뭐 판잣집 해봤자 뭐 얼마 되겠어요? 뭐 몇백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그 세입자 뭐 몇십만 원 주고 거기 세로 살죠. 거기서 거기야 둘이 비슷한데 재개발 딱 벌어지는 순간 국가의 행위에 의해서 집주인은 그래도 상당 부분 뭐 딱지 한 자 받으면 뭐 3천만 원, 600만 원짜리가 3천만 원 늘어나니까 5배 재산이 불어나고 그 3천만 원짜리 딱지를 투기꾼들이 다 사가지고 1억 얼마, 뭐 2억 얼마에서 그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입주하는 거는 극히 드물고 도남동 다 그랬지 어디나 다. 그러니까 그런 재개발법이 아직도 그게 완성이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옥 세입자는 좀 나은데 여기 상인들, 상가 세입자들은 아무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상가 세입자들이 주로였거든요. 그래서 그 도남동 그랬죠. 그 다음에 저기 사당동도 그랬어요. 사당동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은 부의 이동이 국가의 행위를 통해서 막 그 기하급수로 그 투기한 사람들은 그냥 몇 배 막 수억을 벌고 밑에 있는 사람은 그냥 쫓겨나고 이렇게 되는 부의 이동이니까 그거 다 돈 뺏어가는 거 마찬가지죠. 뭐 요새 일본에서 뭐 양적 완화해갖고 막 돈 풀고 우리나라 가치가 뭐 돈이 올라가고 그러면 수입하는 사람들은 재미 보는 거고 수출하는 사람들은 손해 보죠. 그럼 그것도 환율이라고 하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누구한테 돈이 돌아가는지가 딱 배분이 딱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형법보다 더 큰 의미에서의 사실은 형법 체계가 나는 전면적으로 이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옛날처럼 그냥 돈 훔쳐가고 뭐 테레비 훔쳐가고 요새는 테레비도 안 훔쳐가고 하여튼 뭐 그런 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이 시스템이나 우리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부를 뺏어다가 얼로 가져가고 이거를 정말 형법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거냐. 이것이 훨씬 더 지금은 더 중요한 지금 시점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 법의 이름을 쓰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징역 5년, 4년 다 받았잖아요. 아버지 죽었는데 아들 또 징역 그래서 3년인가 살고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 나왔나? 겨울에 나왔군요. 겨울에 나왔는데 그래서 얘가 여기를 무간지옥이라는 게 이거 껍데기 다 벗기는 제일 무서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꽃챙이로 막 찌르고 불교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가 아까 그 불 붙는 게 저게 지옥이 아니고 뭡니까? 정말 무간지옥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제가 연꽃이 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분이 있는데 그
서울경찰청 정보과 형사. 이분이 출근하다가 자기 저거 뭘로 들어보니까 지금 뭐 용산에서 뭐 특공대가 출동하고 어쩌고 막 그런 정보를 듣고 상급자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가 용산에 뛰어갔어요. 저 불나기 전날 낮이죠, 낮. 그래갖고 뛰어가서 협상을 이제 주선한 거예요. 그 세입자들하고 조합하고 여기 뒤에 도와줬던 전철련이라는 거기하고 구청하고 경찰 오자 협상을 하자. 근데 구청에서 싫다.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오락가락 뭐 위에 하고 뭐 세입자들하고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협상 시도하다가 안 된 상황에서 저 불날 때도 저기 밑에서 세입자들하고 같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경찰이 그때 그래서 검사가 재판정에서 그 경찰 보고 당신 그 밑에 있을 때 세입자들이 불나니까 이거 다 막 잡아뜯고 폭행을 가했지요 이렇게 유도로 딱 하니까 이 경찰이 그거는 폭행이 아니고 그분들이 너무나 이 상황 보고 너무나 갈급해갖고 그 자기의 그걸 표현한 것뿐이지 내가 거기에 무슨 피해자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증언을 해요 경찰이. 그리고 그 앞에 나와서 당신 저기 지금 서울경찰청에 있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양천경찰서 도보순찰대. 그러니까 진짜 피곤한 거죠. 또 걸어서 도둑놈 잡으러 다니는 글로 내려갔어요. 정보과가 원래 경찰에서 꽃이거든요. 제일 좋은 자리가 정보과입니다. 그런데 그 물 좋은 서울경찰청에서 자기가 자원해서 도보순찰대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있던 우리 후배 변호사가 왜 내려갔습니까? 그랬더니 그 경찰이 협상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말을 못하고 나중에 이제 막 목이 매갖고 막 울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그러다가 그러니까 도저히 증언이 안 되니까 밖으로 나가서 좀 저거 이렇게 가라앉히고 오라고 그래갖고 한 1, 2분 나가 있다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이 큰 이런 데서 협상도 한번 못 해보고 사람들이 저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자기는 도저히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 경찰이. 그래서 저는 그래 저런 무간지옥에도 저런 훌륭한 정말 연꽃이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고는 자기는 이게 너무 그 가책을 느껴가지고 이거 나 경찰청 이거 정보과 안 해. 그리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시켜놓고 모른다고 잡아떼는 그 상급자들로 올라갈수록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증언을 해갖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다 그러고 저기 상황을 모른다고? 그럼 그 사람들 자기가 책임져야 되겠네. 그러니까 만약에 초기에 한 열흘 정도의 그 수사 태도를 검찰이 계속 유지했더라면 거기 경찰 고위직들 몇 명 구속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정말 이 펜대 가진 사람, 칼자루 쥔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막 초기처럼 막 공격했으면 다 그걸 범인으로 딱 이렇게 그림이 하나 나오는 거죠. 경찰이 과잉 진압해서 사람 죽인 걸로. 그러다가 싹 바꿔갖고 이제는 다 철거민들 잘못이고 화염병 던졌고 뭐 하고 똑같은 사안을 놓고 이렇게 180도로 상황이 바뀌는 거죠. 초기에만 그렇게만 수사했었더라면 제가 만약에 수사관이었더라면 그거 다 자백 다 해놨는데 그거를 그렇게 넘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찰도 있고 아까 말한 그런 경찰도 있고 저도 그 재판하면서 하여튼 여러 번을 이제 목이 막혀가지고 변론을 잘 못한 적이 있어요. 한 3번 정도. 도저히 이게 안 나와요. 이렇게 확 울컥울컥 해갖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제가 2개의 문 찍으면서 거기 제가 인터뷰를 굉장히 오래 많이 했거든요. 거기는 다 편집해서 조금만 나왔지만 그 얘기만 하면 그냥 그때도 이제 울컥울컥 여러 번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PD들이 하여튼 상당히 이제 자기들도 이렇게 저한테 전염이 된 뭐 그런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 죽고 감옥에 가고 거기에 지역 사람 둘이가 있고 나머지는 타 지역 사람들 도와주러 왔다가 그거 막무 다 지면 이제 돌아가면 그 사람들은 괜찮은 건데 그 5명 중에 타 지역 사람들이 3인가가 죽었거든요. 도와주러 갔다가
그거 왜 안 내려갔냐? 그 일부는 나갔어요, 사실은. 나갔는데 왜 안 내려갔냐? 그랬더니 아, 우리가 이거 조금만 도와주면 다 문제없이 잘 금방 끝날 줄 알았다. 그래서 좀 조금 힘 보태주려고 그게 남았었다. 그러다가 잡혀갖고 뭐 징역형 뭐 4년, 5년 받고 그 중에 그 다른 지역 그 한 뭐 30대 후반쯤 된 중학생, 아니, 초등학생 딸 있고 노모 모시고 있고 부인이 또 철거민이라서 자기 지역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이제 이쪽에 왔다가 잡혀갔는데 이 부인이랑 어머니가 딸이랑 아들이랑 와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야. 아니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이거 우리 동네 일도 아니고 남의 동네 갔다가 이렇게 죽는 사람도 보고 감옥에 가서 4년 5년씩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아들 보고 그랬어요. 네 아빠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넌 나중에 커서도 아빠를 본받아라. 그렇게 이제 제가 그 얘기했는데 거기에 그 자기 일 아닌데 왔다가 그렇게 잡혀간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죽기까지 해서 막 시신이 뭐 수대기가 됐고 까맣게 타서 이 몸도 제대로 못 알아볼 정도로 타고 막 그랬거든요. 불길이 좀 저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5년, 4년씩 받고 이제 1년 정도 남은 사람도 있고 뭐 거의 채우고 나온 분들도 있고 작년에 되게 그랬는데 자, 그리고 재판이 저 용산 재판이 끝나고 그러면 우리 사회가 여러분이나 제가 우리나라가 저 사건에서 뭘 배웠느냐? 뭘 배웠습니까? 배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 철거민들이 그냥 저거 치안 질서 해치면서 그냥 화염병 던지고 미친놈들 지랄하다 불타 죽었다.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고 그다음에 저런 법 만드는 사람들, 정책 저거 결정했던 사람들 뭐 저렇게 사람 죽게 만든 사람들 아무런 없잖아요. 다 승승장구하고 다 잘 됐어요. 그리고 뭐 지금 저도 저렇게 변론해놓고도 거기 저기 강남에 거기 골목 그 재개발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뭔가 다들 배우고 반성하고 고치고 법도 막 바꾸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책에 썼어요. 참사다, 참사. 대개는 그 사건에다가 책임을 소재를 이렇게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참사는 아무도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불쌍한 일인 거예요. 참사.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지겠다는 명칭도 잘 갖다 붙였어요. 이름도. 저는 그거 저기서 불나서 죽었다는 소리 듣고 이명박 정권 초기라서 야 이거 정권이 이거 흔들리고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쇼크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사회가 저렇게 됐는데도 이제는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냐? 옛날 같았으면 상당히 시끄럽겠죠. 80년대 같았으면. 배운 거 없이 끝난 용산 참사. 진짜 참사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재판하면서 그 전경들, 특공대원들 그런 사실대로 진술도 많이 받아냈고 뭐 여러 가지 거기 국과수에서 끝까지 그랬어요. 검사가 뭐 자기네가 그 아까 불빛 반짝하는 거 그것도 봤냐? 봤다. 다 근데 국과수 그 사람이 지금 다시 자기 보고 물어보라고 해도 발화와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국과수에 있는 사람이. 자기는 검사가 계속 그 화염병으로 유도를 끝없이 했죠. 2번이나 나왔는데 그 사람 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가능성이 많다. 아까 정전기도 그건 난 모르는 얘기인데 자기가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 또 이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발전기의 그 온도가 500도, 600도까지 올라가서 거기 설명서에 보면 이거 잘못하면 기화된 가스에 불 붙을 수도 있다. 자동 점화될 수 있다. 이런 주의사항이 나와요. 그것도 우리가 재판부에 냈어요. 거기 2대가 한 대는 밖에 있고 한 대는 안에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뭐 코드 빼라고 그랬다. 뭐 이런 증언까지 나와요. 그 발전기 코드가 아니고 그 전등 코드를 빼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도 했죠. 이거 굉장히 이것도 가능성 높다. 그런데 현장 검증 갔더니 그 안에 있던 저 발전기 이게 꺼졌냐 켜졌나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들이 압수해 가서 국가수에서 꺼져 있었다. 그렇게 이제 왔어요. 그리고 현장 검증 가서 밖에 보니까 밖에 건 켜져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잘 됐다 그러고
그 국가수 거 한번 가져와 봐라. 우리한테 보자. 왜냐하면 끈 상태에서 불에 녹은 거하고 나중에 강제로 이걸 돌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보면 알거든. 그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국가수에서 그 중요한 증거물이 없다는 거예요. 없대. 그게 말이 됩니까? 스위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 못 봤어요. 그래서 결국. 그리고 저기 체증조가 여섯 개 조가 있었거든요. 2명씩 해가지고 계속 찍었어요. 저기서. 그 전날부터 계속. 그러다가 그 아까 동영상 반짝하는 그 불빛 나오는 거 그거 하나만 딱 그 화재 순간이 들어있고 나머지 5개 조의 동영상에는 일률적으로 7시 20분 그 불난 직전부터 한참 동안 다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뭐 진압이 된 줄 알고 이걸 껐다. 그게 저 안에 한참 저러고 있는데 진압이 돼서 껐다는 친구도 있고 뭐 스위치 조작을 잘못해서 껐다는 친구도 있고 체증하는 사람들은 체증이라는 거는 계속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별 상황이 없는 것 같아서 껐다 이런 말도 있고 하나같이 다 없어요. 체증조가 한 개 딱 남겨놓고 다행히도 아까 그 민간에서 찍었던 사자우 TV 그 막 개새끼들 욕하는 그분 그 화면 그게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큰 하여튼 이거 쭉 불꽃 흘러다니고 떨어지는 거 그런 식으로 이 재판 전체가 진행되고 결과가 그렇게 끝맺고 재개발법도 지금 뭐 그래서 그 후에 저기 공영 개발이 원래는 국가나 시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자꾸만 이게 국가하고 직접 부닥치니까 이것들이 그 자기네 국가의 권리를 조합에다가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이 그때는 그 법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국가 행위를 하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들 국가가 책임지고 그걸 해결해 줘야지.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조합에다가 떠넘겨가지고 조합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 법도 아직 그대로 있어요. 다만 시행은 뭐 좀 바꿔보겠다 지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뭐 별로 그렇게 바뀐 거 없죠. 도남동, 사당동 거기 아까 깡패 예를 들면 도남동에 이거 진짜 그 동네 출신 주목패가 있었는데 뭐 민정당 뭐 청년 뭐또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친구였는데 사당동 또 무슨 총무 누구 있어요. 그러면 저하고 계속 머리 맞대고 작전을 짜요. 앞으로 어떻게 한다. 뭐 쟤네들이 언제 쳐들어올 것 같다. 뭐 깡패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뭐 그다음에 뭐 재판은 어떻게 한다. 막 그 총무니까 핵심이죠. 작전 다 짜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저쪽 편으로 넘어가요. 그럼 나하고 얘기 다 하는데 우리의 그 속까지 다 뱃속까지 다 아는 사람이 절로 넘어가. 왜 넘어가냐? 샷슈 있잖아요. 샷슈. 아파트에 그 샷슈 각자 자기 돈으로 내고 이렇게 거기서 받아가고 현장에서 받아서 할 사람 공사할 사람 그러면 그 샷슈권만 해도 그게 엄청나대요. 몇 억 원짜리 이권이랍니다. 샷슈를 줘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럼 그거 받고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당동에서도 그랬지. 여기 도남동에서도 그랬지. 거기서 도남동은 또 부위원장 세대위 그리고 되게 또 싸움을 시키잖아요 자기들끼리. 세입자 단체를 하나 또 만들어가지고 싸움을 시켜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모양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노노 갈등처럼 남남 갈등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래서 또 실제로 싸워요. 저기 답심리에 삼성 레미안 거기 제가 이 책에 썼습니다만 그게 딱 용산에 십몇 년이었죠. 1989년도 일인데 거기는 그래도 도남동에서 맨 처음으로 영구 임대주택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공공에서 이렇게 따로 하나 지어줘가지고 싸게 들어가는 거죠. 돈 조금 내고 그거를 도남동에서 처음으로 얻었어요. 거기서 팍 터지게 싸우고 사람 죽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우리 사무실에 와서 공증을 했죠. 고건시장이 있을 텐데 거기서 그걸 얻는 바람에 그 후에 개발되는 데는 다 그래도 그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다 짓게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건 상당히 큰 성과고 그거 하느라고 도남동에서 여러 죽었고 사람 막 같은 집주인이 막 세입자 칼로 찔러 죽이고 저기서는 하여튼 그랬는데 그 전농동 답심리에서도 그걸 주기로 해놓고
그거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그래서 이걸 없애면 뭐 30평짜리, 50평짜리 더 많이 질 수 있고 이렇게 했고 이 사람들을 세입자들을 이렇게 분열시켜가지고 다른 지역 청량리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주는 쪽으로 다 유도를 해서 대부분이 그걸 빠져나갔고 몇 세대만 그냥 여기 지역 걸 달라. 우리가 여기서 한번 후퇴하기 시작하면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된다. 그 말이 옳죠. 그랬고 나간 쪽하고 있는 쪽하고 자기들끼리 막 그 막루 지어놓고 그 전철련이 그때 거기도 개입했는데 막루 지어놓고 그거 뺏기고 막 공방전을 하고 있고 바깥에는 전경들이 쫙 둘러싸고 있고 용역 깡패들 쫙 있고 제가 그 둘이 싸우는 거 말리러 갔어요. 갔는데 밤새도록 양쪽으로 왔다 갔다 헤어지요. 전쟁터예요. 일단 집들 다 부셔놨고 그 막루만 있고 그러다가 그 난리를 치니까 전체가 하여튼 그 큰 어마어마한 공간이 다 폐허인데 밤새도록 제가 이쪽에 가서 이렇게 계속 협상 주선하다 안 돼갖고 새벽에 내려오면서 한숨 쉬게 내려오니까 거기 아주머니가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변호사님. 그래서 아주머니 타준 커피 먹고 내려왔는데 다음 날인가 그 아줌마가 거기 막루에 불나는 바람에 추락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가슴이 정말 박순덕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고 그 유가족들 단체가 있잖아요. 추모연대 뭐 이런 단체에서 열사 달력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매년. 제가 재판했거나 아는 사람들 거기 무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죽은 사람들 중에. 근데 그거 왔길래 제가 여기 책 그렇게 썼어요. 신문에다가. 박순덕 열사라고 부르는 거 쓰레기통에 내가 던졌다. 그랬더니 한겨레 신문 그때 연재할 때인데 그 전철련에 있는 그분들이 찾아와서 나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왜 열사 달력을 쓰레기통에 던졌냐? 제가 거기 표현은 그렇게 했어요. 혹은 욕심해서, 혹은 변명해서. 그 아줌마가 무슨 열사입니까? 솔직히 열사 아니죠. 훌륭하게 거기서 뜻을 지키려고 한 건 맞지만 거기다 열사를 붙이는 거는 살아남은 자의 변명이거나 아니면 욕심이거나 뭐 이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그 죽은 것도 끔찍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막 와서 제가 혼났어요. 그분들하고 막. 근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제가 십수년 여기 전철의 의장 여기 용산에서 제가 변론했잖아요. 계속 제가 수도 없이 변론을 했었어요. 뭐 저기 마포 삼성동 거기도 크게 이렇게 울타리를 막 몇 미터로 쳐놓고 용역 깡패들이 얼씬도 못하게 경찰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학생들하고 이제 거기 전철련하고 기습 바깥에 시위하는 척하면서 거길 치고 들어갔는데 그때 그게 딱 그 89년인데 용산 딱 똑같아 거의. 저기서도 전농동에서도 밑에서 불 질러갖고 그 아주머니가 추락한 거예요. 피하다가 그때 막 다 뛰어내려갖고 용산에서는 그래도 추락해서 죽은 분은 없고 다 부러졌지. 근데 거기는 여러 죽고 부러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거기 그랬죠. 전농동 그랬죠. 그런 것들에 지금 이제 그래도 거의 재개발 이제 서울은 다 거의 끝났어요. 이제 할 데가 없어. 다 그렇게 해서 그게 뭐 하여튼 수백만 명이 그 통계에 의하면 뭐 70년대, 60년, 70년대 때 계속 그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 판잣집 다 짓고 산 게 수백만 명인데 300, 400만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다 지금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다 없어졌잖아 지금 다. 그리고 남는 것들이 이제 상가 세입자 문제가 계속 남아 있을 걸로 보여지고 앞으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뉴타운 도리들은 다 떨어졌죠. 그 다음 선거에서는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래도 그런 입법이나 그런 책임지는 거 이런 것들 없다는 거는 저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상당 시간 지나면 이것도 또 재심을 내가 하고 싶어요. 꼭 제가 했던 재심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게 인혁당 그 재심했고 또 뭐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재교포 간첩 사건들 요새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도 재심을 하면 이건 무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되고 그 재심하면 인혁당 재심해서 그 배상 받은 거 금액 많다고 뭐 한동안 난리치고 뭐 중앙일보에서 얼마 전에도 막 쓰고 그랬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거 그렇게 배상했으면 그거 국민 세금으로 한 거 맞아요. 그런데 했으면 그 책임자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거든요. 국가가.
인혁당은 박정희가 직접 개입했다고 거기 뭐 중정 그때 거기 국장이 막 잘난 척하고 막 큰소리치고 김대중 정권 안에서 또 그 사람이 또 무슨 관광공사 사장인가 뭐 또 높은 자리도 해먹었어. 근데 박정희가 책임 있으면 박정희 상속인인 현 대통령이나 뭐 동생들 그거 다 상속을 받았으니까 그거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물어준 돈. 그러면 국가가 그런 거를 다 해서 구상을 해야지만 잘못하면 이거 나중에 내 재산까지 다 이거 뺏긴다라는 게 본보기가 되는 건데 그럼 용산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사실은 수사한 검사들부터 해서 경찰들 뭐 저기 책임질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저거 다 나중에 책임져야 되는데 그럴 날이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용산 1심 재판 끝나고 그 편지를 받았어요. 검사한테 여기다가 썼는데 거기 관여했던 그 검사예요. 그 책임자는 아니고 주무는 아니고 이제 책임자급인데 저한테 그 시집하고 그 CD 음악 CD 하고 편지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 하여튼 저기 자기도 좀 뭐 느낀 게 있었겠죠. 그래갖고 그 너무 애쓰셨고 뭐 그렇게 저 소외된 사람들 위해서 애쓰시는 거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나는 상대방 검사한테 그런 편지 받는 건 진짜 처음이에요. 근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아 그래도 다 자기 그거는 다 아는 사람이구나. 거기에 사실 책임 검사는 그 밑에 하급자인 그 여자 검사였는데 그 두개문에 계속 그 목소리 날카로운 저기 지금 호주에 가가지고 그 두개문 상영하려고 그러니까 뭐 그걸 뭐 호주 경찰한테 신고해가지고 뭐 그 사람들 자기를 협박하려고 그랬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무리일으키고 지금 그 영사관에 영사로 가 있는 친구 있는데 똑같은 검사라도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1심에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화염병 안 던졌다라는 건 판사가 하기 힘들면 공무집행방해, 공무집가 아니다라는 말이라도 나올 걸로 속으로 예측을 한 거예요. 너무나 그 자백하는 문서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건 이거 제가 완전히 착각이죠, 착각. 아직도 제가 순진하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계속 판사가 뭐라고 하는데 벌써 앞에 쳐다보지도 않고 눈을 절대 이쪽으로 안 해, 이렇게. 법대에서 여기만 보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아, 틀렸구나. 어느 순간 딱 되니까 막 훈계하면서 막 무슨 재판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삼았고 제 앞에 변호사들하고 막 그때 거부하고 그랬던 거 그거에 대한 이제 감정 그런 것도 막 거기다 싣고 그러면서 중형을 막 때려버렸잖아요. 전부 다. 아무리 그게 유죄라고 해도 거기 막 죽고 다 부러지고 몇 년씩 이렇게 몇 달씩 병원에 있고 이랬기 때문에 이쪽 사람이 더 많이 죽었잖아요. 5명. 그러면 자기들이 자기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1명 정도만 실형 한 1, 2년 하고 나머지는 집유로 풀어줬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쪽 희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걸 다 5년, 4년씩 때리는 거 제가 듣다가 중간에 뛰쳐나왔어요. 물론 이제 그 전날 술을 제가 하도 많이 먹었고 술김에 이제 그러긴 했지만 화를 났는데 술 안 취했으면 좀 앉아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뛰쳐나와갖고 이제 그랬고 그리고 차를 타고 이제 술 먹고 친구 운전하고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가는데 주유소에를 들어갔어요. 근데 저기 정릉 어디에 있는 주유소인데 할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주유기를 들고 이렇게 하더니 저쪽 창문을 절뜩 보더니 이쪽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김 변호사님 아니세요? 그러는데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 할아버지가 여기 우리 동네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동네인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텔레비를 본 할아버지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때도 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도 아까 말한 형사 그런 정보과 형사 저한테 편지 보냈던 검사 그런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그래도 있어갖고 저도 사실 그 재판하면서 이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서 상처를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에 그거 잘 치유하기 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아까 여기 있지만 저 불나는 장면을 제가 진짜 수도시 봤어요. 그거 카트 해갖고 막 1초를 한 20번 끊어가지고 그 순간을 계속
포착하고 아까 뭐 여러분 뭐 내려가십시오 뭐 막 그 안내 방송하는 때부터 초재 가지고 언제까지 그 시간 맞추느라고.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 때문에 그래도 세상이 좀 살만하다 이런 생각도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용산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끝나네요. 제가 한 4개쯤 하려고 그랬는데. 사진만 보여드릴게요. 거기 보도연맹 있죠. 경상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기 군인이 웃고 있잖아요. 그죠? 같이. 뭐 좋다고 같이 웃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졸로 들어갔죠. 2번째. 3번째. 총 쏘죠. 다 쓰러졌고. 4번째. 흙 덮잖아요. 요거 이제 보도연맹, 요거는 이제 그 부역자, 정확하게 말하면 부역자라고 잡아다가 이제 인민군 들어왔을 때 협조했다 해가지고 잡아다가 총 쏜 건데 보도연맹 사건의 본질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저건 뭐 미국에서 무슨 문서 무슨 어디서 찾은 사진인데 저희 책에다 썼어요. 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각자 개체잖아요. 다 따로따로. 저는 아파도 여러분은 안 아프고 제 아들 아파도 저는 안 아파요. 그러니까 뭐 남인 건 틀림없죠. 그리고 그 개체를 막 따지고 올라가면 뭐 한 40억 년 전쯤에 세포 한 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뭐 쫙 뭐 조류 이 새 말고 그 균류 중에 조류 처음에는 이거 분열하죠. 똑똑 쪼개져서 분열하다가 나중에 암수가 유전자를 제일 많이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암수라는 게 생기면서 양성생식이 생기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이 진화가 빨라졌고 그래서 낙엽 그다음에 뭐 돼지 이거 다 올라가면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 어떤 세포 하나 거기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가지를 흩어뜨려서 끝까지 소보에 올라가면 그냥 세포 하나.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저 낙엽이나 뭐 이 오렌지나 다 조상은 하나. 그런 글을 제가 여기 썼는데 여기다 그랬었어요. 저기 웃고 있는 저 군인이 왜 웃는지 난 모르겠어요. 너무 환하게 웃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 사람들 다 쏠 거면서. 그렇죠. 저 사람들이 정말 한 형제인가? 하나의 세포를 할아버지로 둔 자손들인가? 그런 생각이 이거 드는 겁니다. 이거 지금 보도연맹 재판 수십 년 됐기 때문에 시효가 5년 이내에 재판 안 하면 시효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다가 재작년에 제가 울산 보도연맹 하면서 그 대법원에서 그 기존의 판례를 엎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인데 그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죽여놓고 지금 와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거는 민법 2조에 있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재앙에 빵 때려줬어요. 신의 성실에 반한다. 자기가 죽여놓고 자기가 시효를 주장한다. 국가가 더구나. 그 후에 전국에 보도연맹 굉장히 많죠. 십수만이 죽었는데 그 과거사위원회에서 밝혀진 거는 5천 몇 명이에요. 5천 몇 명. 그리고 소송을 지금 하는 사람들은 한 3천 명 정도 됩니다. 십수만 명이 죽었는데 대개 다 가장들이 저렇게 죽고 그랬기 때문에 그 집안이 그냥 다 무너진 집안이 워낙 많아서 지금 자손들이 다 흩어지고 뭐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래갖고 자식들이 그 재판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아예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십수만 명이 죽었는데 3천 명 지금 재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것도 세금 얘기하면서 뭐 그랬고 대법원도 막 그 이자도 과거부터 주지 말고 지금부터 줘라. 옛날에 잘못했으면 그때부터 줘야 되잖아요. 교통사고 났으면 그때부터 이자 줘야지. 지금부터 주라고 해서 팍 깎였고 그나마도 과거사위원회에서 결정만 갖고 다 인정해 줄 수는 없다. 거기도 시원치 않은 증언이 있으면 다 배척하라는 식으로 한 보름 전에 전원합의체가 대법원이 모여가지고
그 2년 전에 제가 받았던 그 소멸시효 주장하지 말라고 한 그 훌륭한 판결을 그냥 반감시켜 버렸어요. 전원 합의체로 돌려가지고. 그래서 이 자손들이 지금 막 울면서 돌아다니 재판에서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지금 저렇게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게 풀어줘도 시원치 않은데 더 쪼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책에 이제 여기 제목에 지상에서 가장 짧은 영원한 만남, 이건 이제 인혁당 얘기인데 여기 만화 있죠. 그거 하나만 보고서 끝내겠습니다. 만화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1분입니다. 제목이. 제가 썼던 그 글을 보고 경향 카툰인가? 그분이 재구성한 거예요. 저렇게 들여다보니까 교도관이 너무 딱해가지고 저 30도 안 된, 그때는 그래도 좀 나이가 많은 애 걸리고 저렇게 여기다 놔두시지 뭐 그냥. 저러니까 내가 문 열어줄 테니까 들어와서 얼굴만 보세요. 그리고 절대로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아는 체 하면 내 목이 날아갑니다. 그러잖아요. 서대문 구치소에서 문 열고 저렇게 가는데 들어갔어요. 저분이 이수병 선생님인데, 이수병 선생님이 변호사 만나러 포승출에서 저렇게 가는데 저 교도관은 모르는, 그 사정을 모르는 교도관이죠. 딴 교도관이 데리고 가는데 이수병 선생이 쭉 걸어가다가 딱 코앞에 와가지고 눈이 나빠서 갑자기 자기 딸하고 처가 있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 업힌 딸을 들여다보면서 많이 컸네. 많이 컸네. 딱 두 마디 하고 교도관이 당신 왜 그래? 집에 있는 애가 보고 싶어? 빨리 가. 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 받고 하루 만에 사형집행 당했죠. 저게 1분이라고 한 그는 저 이동하는 보는 그 시간 1분. 그래서 제가 쓴 글보다 만화가 정말 보고, 제 딸이 여기 29이라고 돼 있는데 제 딸이 지금 30인데 이걸 와서 보고 인터넷에서 보고 막 울더라고. 시간에 와서 1분. 그래서 지상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영원한 만남, 그렇게 해서 여기다 책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책의 전체적인 이제 제가 뭉뚱그려서 주제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한 대로 이 세상이 다 그냥 하나의 세포에 뿌리를 둔 다 형제 자매인데
그리고 식물이나 동물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 개체가 되다 보니까 그냥 자기 생각이 다르거나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다르면 그냥 상대방을 막 공격하고 뺏고 수도 없이 이런 일이 벌어져 갖고 국가에서 탄압하고 뭐 사회가 탄압하고 개인들이 또 뺏고 돈이 가서 막 죽이고. 그래서 제가 하여튼 30년 동안 한 재판 기록인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한 형제가 이렇게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서로 생각이나 돈 때문에 이해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가에 대한 저의 그 회의. 뭐 그렇지만 뭐 그렇게 썼듯이 기독교인 같으면 세상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라는 게 뭐 창조론자들이 주장하듯이 뭐 주물럭주물럭 해갖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까 말한 한 개의 세포의 이거라는 의미에서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불교에 가면 뭐 법화경이나 이런 데 보면 비로자나불의 현신이다. 모든 세상 모든 것들이 같은 내용이나 다 같은 내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가르침 이런 것들을 그래도 개체라서 결국은 내 먹어야 되고 남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르침들,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 사회에 많으면 아까 뭐 무간지옥에도 뭐 연꽃도 피고 그러면 좀 살만하겠죠, 조금. 근데 그게 뭐 계속 반복되겠죠. 성철 스님 속가 있을 때 애를 낳았다고 그랬던가, 뭐 딸이 있다고 그랬던가, 하여튼 성철 스님 자손 한참 내려가면 거기 사형수가 살인범 끔찍한 유영철 같은 사람도 나올 수 있고, 빨갱이 아버지 빨갱이였는데 그 자식은 아주 골수 우익도 있잖아요. 저기 이문열 씨 같은 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커다란 그 유전자 풀에서 서로 음식 먹고 먹히면서 이 세포도 교환하고 식물하고 생물하고 동물하고 생각도 서로 사람들끼리 교환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끔찍한 비극은 영원히 앞으로도 계속 이게 우리가 존재인 안에 있어서 계속 되겠지만 그래도 좋은 분들 많고 그렇게 애쓰는 분들 많고 법정에 나와서 우는 그런 형사 같은 분들 많으면 세상이 좀이라도 좋아질 것이고 그런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제 책의 전체적인 이제 말하자면 주제 같은 겁니다. 하다 보니 그 쭉 재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어제 제가 그저께인가 그 CBS에서 하는 정관용 시사자키 프로에 제가 거기 가서 얘기했더니 그 진행자가 보고 뭐 도사가 다 되셨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사 티를 내면 도사가 아닌 건데 하여튼 뭐 도사라 그러니까 내가 도사는 아닌 건 틀림없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사실은 전국에 있는 법관들한테 다 보내주고 싶어요. 판사, 검사들한테, 변호사들한테, 로스쿨생들한테. 그리고 좀 봐라 말이야. 이 실상, 이 세상의 실상이 어떤지, 그리고 이게 재판을 통해서는 또 어떻게 왜곡이 되는지, 그리고 그 이해 다툼들이 어떻게 법을 통해서 비틀어지는지 좀 제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독지가가 이거 다 사서 쫙 뿌렸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아서요. 질문은 이렇게 많이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궁금한 것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손 들고 질문해 주시죠. 지난주에도 김영태 변호사님을 보러 저기 대학로에 갔는데 또 김영태 변호사님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고자 여기 왔습니다. 제가 꼭 그때 하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은 그 김영태 변호사님이 직화의사 모녀 사건을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죄가 되었는데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하도 관심이 있고 옛날부터 또 반대하는 논리책을 봤는데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물어보면은 그 사건이 무죄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이 실명을 받기 그렇지만은 이 외과 의사가 한 짓이라고 대한민국 법이 이거 진짜 이래 가지고 막 되겠냐고 하고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저 자신도 솔직히 말하자면은 그게
무죄라고 솔직히 확신을 좀 죄송하지만 진짜 제 그거를 못 하는데 과연 그 사법 체계가 그 선진국의 사법 체계라는 배심원들이 했으면 과연 그렇게 무죄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고 거기 제가 그 여러 가지 증거가 많지만 저도 좀 의문이 가는 게 딱 두 가지를 말하면은 손톱에 드는 생태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제가 저 자신도 이거를 한번 객관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가수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때 마음이 하도 아파가지고 그냥 충격으로 이걸 빡 눌러가지고 사진에 나와 있는 그런 상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몇 번이나 이거를 실험해봐도 그 한겨레에 나와 있는 그렇게 강하고 그런 것은 볼 수가 없었는데 그 김영태 변호사님이 이거를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게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실패를 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기 그 거짓말 탐지기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 탐지기 그 뭐냐면은 김영태 그때 변호인들의 논리는 뭐냐면은 그 거탐기가 거짓말이 된 게 미리 경찰서에서 이렇게 저렇고 뭐 조건에 맞지 않고 강하게 무슨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게 나쁘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국가수 관계자들 말로는 그렇지가 않다. 이 기계는 최신 그때 기계였고 이제 아무런 뭐 그렇게 좀 압력적으로 뭐 밤샘도 했지만은 뭐 직접적인 뭐 그것은 없었다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제 주위에 있는 약간 그쪽의 사람들 보면은 거탐기가 사실은 98%다 잡아낼 수가 있는데 이 변호사들이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 거라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예,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 저 같은 일반 서민들이 왜 이 사건은 분명히 유죄인데 참 뭐 같다고 했는데 이걸 보면서 이 변호사님께서 어떠한 뭐 마음의 짐이라든지 이런 걸 혹시 가지고 있지 않은지 참 안타까운 게 김영태 변호사님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한심한 놈들은 왜 유죄라고 생각할까 좀 그런 게 있지 않은가 좀 예. 이건 뭐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 얘기하면은 2시간인데 한 1, 2분 안에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거기 그 언론이 저는 대부분 초기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론이 이런 강력 사건 나면 그냥 선정적으로 그냥 재밌게 보도를 해요. 그래서 저도 1심은 제가 안 했기 때문에 1심 끝난 사형 선고 받고 이거 사형 받을 놈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그리고 정말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 후에 가서 그 재판에서 공방이 쟁점 수십 개 되는 여기 책에 상세히 제가 썼습니다만 중요한 것만 썼어요. 근데 그 쟁점들에 관해서 외국 같으면 재판 때 오히려 더 많이 보도를 하고 수사 과정에서는 잘 보도를 안 하는데 이미 다 보도해버리니까 벌써 판결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재판 아무리 해도 송두율 재판 때도 뭐 해방 이후 최대 간첩했고 뭐 노동당 가입하고 뭐 후보위원이고 난리 쳐놓고 다 무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왜 무죄가 났는지에 관한 그 증인들, 증거들 이런 거에 관한 그 후속 리포트가 하나도 없어요. 어느 신문이고 천안함 지금 제가 재판하고 있는데 천안함 그 난리 쳤는데 법정에 나가서 취재하는 기자 거의 없어요. 딱 하나 와서 취재하고 있는데 거기 매 기마다 보면 중요한 증언들이 꽤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거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언론의 힘으로 벌써 다 판결이 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그 거짓말 탐지기 뭐 이런 거는 거기 이것도 뭐 탐지기 하나 갖고도 한 30분을 할 수 있는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탐지기가 망가졌다는 게 아니고 그 사전에 그 피조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사전에 정보를 주고 나서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몇 시에 죽였냐, 3시, 4시 뭐 이런 거를 미리 자꾸 얘기해 놓고 그러면 이 사람이 3시, 4시 나오면 거기 이상한 반응을 딱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근데 그 사건의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사전 압박과 정보가 그 외과 의사한테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서 막 그 사람 그 거짓말 탐지기 한 사람이야말로 정말 무슨 횡설수설을 무슨 저 점쟁이처럼 하는데 저 사람이 과학을 하는 사람인지 점쟁인지 모를 정도로 그랬어요. 그때 그 증인 조서를 보면 그래서 그거는 그 선입견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의 조사이기 때문에 배척을 당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송 교수 뭐
지금 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간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후보위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후보위원 아니라는 거 엄청나게 밝혔거든요. 여기 제 책에다가도 구구절절히 썼지만 근데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후속보도 없으면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재판하고 나면 이제 제일 답답한 것이 그 판사들이 그냥 다 모여서 막 6개월, 1년씩, 2년씩 뭐 8년 이거 찍고 와서 8년 재판했는데 그렇게 수많은 증인 듣고 뭐 조사하고 그래서 내린 결론인데 그냥 처음에 받았던 인상 그거 가지고 거기서 그냥 수습돼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정보의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냥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판이나 여론 재판이 사실은 뭐 광우병 PD 수첩 때도 그거는 터무니없는 기소를 했는데도 사실은 다 무죄 받았지만 검사가 승리했다고 제가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혼내줘 놓으니까 무죄 받으면 뭐해요? 다른 언론들 다 이제 그렇게 못 쓰거든요. PD들도 이제 그렇게 못 해요. 저기 광우병 그런 보도 안 합니다. 왜냐면 그 난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유죄를 못 받았지만 그래서 재판은 제가 이겼지만 결과적으로는 검사가 이겼다. 제가 백기를 딱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언론의 문제 그런 것들이 특히 형사 사건 그리고 아까 뭐 용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를 한 발짝 이 사건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도 못 나가고 있는 거는 그걸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언론들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다. 뭐 그런 생각. 저는 그냥 대학생이고 사실 이런 광우병이나 촛불시위 할 때도 사실은 뭐 대학 신입생이거나 혹은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더더군다나 이제 30년 뭐 혹은 8년 이렇게 끈 사건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사실상 옛날에는 사회를 움직이는 그 가장 최전선의 학생이나 대학생이 있었는데 요즘 뭐 취업이라고 뭐 다들 무관심하고 사실 제 주변에도 신문을 읽는 친구조차 없고 굉장히 언론에 호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변호사님처럼 정말 이렇게 사건에 뛰어들면 가장 좋겠지만 일반 시민으로서 혹은 학생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견제해야 될지 조금 모호한 질문인데 통찰 듣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집단이 군인이었거든요. 해방될 무렵에. 그래서 모든 행정 서식 이런 거 출발 다 군대에서 군대는 물론 미국이나 일본에서 배운 거지만 제일 인텔리들이 군대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우리 부모님보다 학벌이 더 좋으니까 제가 뭐 사회적 역할 이런 것들에 관한 생각들이 다 있고 제가 70년대 뭐 76 학번입니다만 80년대 들어오면 자기 막 서로 불지르고 막 저기 문무대 입소 거부하고 뭐 미군 반대하다가 막 불지르고 막 그렇게까지 80년대 아주 피크가 됐고 그 후에는 학생들이 제일 똑똑한 계층이 아니에요. 군인 밀렸고 학생 밀렸고 그다음에 이제 워낙 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워낙 우리 사회에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기대받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활동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들 쳐다보고 있잖아요. 되게 부모들이 더 똑똑한 경우도 있어요. 요새는 많이 그래요. 그래갖고 돈도 있고 뭐 이것도 다 부모들이 다 쥐고서 자식들이 그냥 까꾸로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희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래도 큰 소리 치면서 막 돌아다녔는데 요새는 자식들이 부모들한테 꽉 왜냐하면 너무 사회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디딤을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 때는 좀 허술했거든. 그래서 취직도 뭐 실제리도 많고 뭐 그런데 지금은 꽉 짜여서 뭐 어디 하나 바늘 하나 들어갈 데가 없이 그 저는 지금 젊은 분들 보면 참 불쌍하고 야 이거 우리 기성세대가 너무 많이 이걸 틀을 짜고 지들이 다 틀어 쥐고 안 놓고 말이지. 그래서 그런 그 시대의 흐름인데 그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변증법 대학교 때 그거 보고서 너무 놀랐어요. 저는 3단 논법밖에 몰랐거든요. 그 형식 논리잖아요. 근데 변증법이라는 거는 이게 변화, 이게 주역에 나오는 역 변화도 그렇고 뭐 불교의 연기도 그렇고 쫙 그 끊임없이 변해가는 그런 변증법적에서 보면 없던 데서 뭐가 딴 거에 나오거든요. 정에서부터 반이 나오고 이게 다시 뭐 합의된다고 쉽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세월이 자꾸 가면 저는 이게 쌓이면 결국은 지금 젊은 분들도 바뀔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눌리고 억압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쌓이면 이게 뭔가 터져나오든지 뭐가 바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뭐라고 딱 찍어서 예언은 못하지만, 그러고 또 뭐 정보의 흐름이나 요새 그런 데서 신문은 거의 안 보고, 우리 아들도 신문 거의 안 봐요. 근데 그 예를 들면 뭐 인터넷에서는 우리 때는 말빨이 있는 사람만 다 글 쓰고 막 어디 가서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중학생도 막 어른처럼 하고 글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쉽게 자기가 이렇게 접하고 뱉을 수 있고 남한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큰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얼마 전에 시끄러웠던 일베는 그 굉장히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좀 딱한 친구들인데 사회에서 그냥 그 정말 소외돼 있고 되게 보면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안 받을 뻔한데 굉장히 열악한 지위에 있거나, 요새 여자들이 똑똑하니까 남자들이 치여가지고 막 여자 거기서 욕하잖아요, 일베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반대로 이쪽에서도 그런 수단을 이용해서 뭐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냥 막연히. 네, 예정됐던 시간이 다 지났는데요. 혹시 이 질문 마지막 기회 못 쓰면 너무 아쉽겠다 하시는 분 계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 그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오늘 강연 전체 마치는 말씀 듣고 자연스럽게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 다 드렸는데 하여튼 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이 비극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거냐, 저의 고민이고 여러분의 고민이고, 그것이 각자의 장에서 고민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같이 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변호사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